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북구에 사는 40대 여성이에요. 인생의 위기를 맞아보면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고 하죠. 저희 부부는 결혼 17년 만에 경제적 위기를 맞으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은 가족밖에 없다고들 하지만 그 말이 다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남편 사업이 망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 되자 제일 먼저 손절한 사람들이 바로 친정 식구들과 시댁 식구들이었거든요. 잘 살 땐 누구보다 저희 집 문턱을 뻔질나게 드나들던 사람들인데 말이죠. 그때 알았어요. 돈이 있어야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다는 사실을요. 처음 친정 식구들한테 손절을 당했다는 걸 알고는 충격을 받긴 했지만 내심 내가 친자식이 아니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네, 저는 입양아예요. 5살 때 친엄마 손에 이끌려 시설에 버려졌고 이듬해 지금 부모님 댁에 입양이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입양이 된 경우라서 솔직히 친부모 얼굴은 기억도 안 나요. 하지만 어렴풋이 제가 입양되었다는 사실만은 기억하고 있어요. 시설에서 또래 친구들과 뛰어놀던 거랑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울어서 선생님들한테 혼났던 기억이 남아있거든요. 저를 입양하신 양부모님은 난임으로 고생을 하시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입양하셨는데 하필 저를 입양하고 얼마 안 돼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도 저를 파양하지 않고 키워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그 고마움 때문에 자라면서 어떻게든 양부모님께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했어요. 양부모님은 저를 입양하고 이듬해 친딸을 낳은 후로도 저를 차별 없이 키워주셨어요. 내심 언제 다시 버려지지 않을까 조바심을 냈었는데 그런 점에선 참 다행이었죠. 7살 어린 여동생은 너무 작고 사랑스러웠어요. 눈썹도 길고 피부도 하얘서 제 눈에는 동화 속 공주님처럼 보였거든요. 여동생은 자라면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아이로 자랐어요. 그래서일까요? 성격은 외모와 달리 무척이나 엉망이었어요. 고집도 세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이였죠. 특히 저한테는 너무 함부로 굴었어요. 아직 초등학교도 안 간 아이가 언니인 저한테 입버릇처럼 부모 없는 거지 새끼라고 부를 정도니 말 다 했죠. 차라리 말 못하고 기저귀에 똥오줌을 싸던 시절의 동생이 훨씬 나았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동생은 자라면서 더했으면 더했지 좀처럼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부모님은 그런 동생을 혼내기는커녕 모른 척 눈 감아주기에 급급했어요. 네가 언니니까 좀 참아. 애가 뭘 알고 그러겠니? 철들면 차차 나아지겠지. 엄마 아빠가 죽고 나면 세상에 니들 둘 뿐인데 언니인 네가 동생을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어? 양엄마는 늘 제게 동생을 이해하라고 하셨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언제까지고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 그 사단이 나고 말았죠. 그날도 동생은 제게 사납게 달려들며 책가방에 들어있던 필통과 책을 집어던졌어요. 이 거지 새끼야! 나한테 말 걸지 말라 그랬잖아. 더럽게 어디다 손을 대? 나가.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너 자꾸 이럴래? 내가 너 말 함부로 하지 말랬지?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자꾸 이러면 나도 안 참는다고. 그러자 동생이 손에 들고 있던 리코더를 제게 던졌어요. 그 리코더는 제 이마로 날아와 정통으로 맞았죠. 약한 살갗이 찢어지면서 피가 주르륵 흘렀고 그걸 보고 겁이 난 동생은 아래층으로 도망치다가
계단에서 구르고 말았어요. 동생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양부모님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동생을 보고는 기겁을 하셨죠. 뒤이어 피를 뚝뚝 흘리며 계단을 내려온 저를 본 엄마는 제게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내심 엄마가 제 상처를 보고 놀라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더라고요. 엄마는 손을 허공에 치들더니 그대로 제 뺨을 치셨어요. 짝 소리와 함께 제 얼굴이 휙 돌아갈 정도로 말이죠. 너무 놀라서 눈물만 글썽인 채 서 있는 제게 엄마가 그러더군요. 이 거지 같은 게 감히 누굴 건드려? 불쌍해서 걷어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내 딸을 다치게 해? 지 부모한테도 벌어진 년이 어디서 감히 내 딸 몸에 손을 대?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엄마는 제 등을 떠밀며 현관 밖으로 밀었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죠. 보다 못한 아빠가 엄마를 말렸고 저는 아빠 등 뒤에 숨었어요. 그런데 아빠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아, 이렇게 애를 내쫓으면 사람들이 우릴 뭐라고 하겠어? 동네 시끄럽게 이러지 말고 조용조용히 하라고. 인형이 넌 당장 네 방에 들어가. 저걸 진작에 파양을 시켰어야 했는데. 아휴. 비록 제 편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아빠 덕분에 저는 길바닥으로 쫓겨날 뻔했던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제 방에 돌아온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그래도 나를 자식으로 생각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고 제 자신이 그렇게 가여울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살아야 한다니 앞으로 살아갈 일이 한 걱정이었어요. 동생이 어릴 때부터 제게 부모 없는 거지 새끼라고 부른 게 엄마 입버릇에서 나온 소리였다는 걸 깨닫자 동생보다 엄마가 더 미워지더군요. 어린 딸 앞에서 얼마나 저를 두고 그런 소리를 해댔으면 동생이 그 말을 배웠을까. 그렇게 내가 싫었으면 차라리 시설로 돌려보낼 것이지 왜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좋은 엄마처럼 굴면서 나를 키웠는지 이해도 안 가고 한편으로는 무서운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양부모님과 동생한테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그렇다고 눈에 띄게 달라진 건 아니고 마음속으로 결심을 한 거였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합격한 뒤 저는 집을 나와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부모님께는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기숙사에 들어간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한시라도 그 집에서 나오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과외도 하고 조교님께 부탁해 과 사무실로 들어오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어요. 부모님께는 장학금으로 충당하게 됐다고 거짓말을 하면서요. 물론 장학금도 받기는 했지만 부분 장학금이라서 나머지 금액은 제가 벌어서 내야만 했지만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나 집에 찾아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동생과 부모님은 제게 서운한 감정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어차피 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도 동생은 끝까지 시비를 걸더군요. 대학 좀 들어갔다고 꼴값 좀 떨지 마. 거지 새끼 주제. 우리 아빠가 주는 돈 아니면 대학도 못 다니면서. 대학도 어디서 그지 같은 데 다니는 주제. 웃겨 정말. 그래. 그지 같은 대학에 다녀서 미안하다. 그런데 다솜이 너 공부는 잘하고 있어? 나처럼 그지 같은 대학 안 가려면 공부 잘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웃기고 있네. 야, 나는 연예인 될 거야. 이 미모에 평범하게 살 수는 없지 않겠어? 나 정도면 길거리 캐스팅 되고도 남지. 내가 너처럼 구질구질하게 알바 뛰면서
대학이나 다닐 줄 알았냐? 어이가 없어서 정말. 너랑 나는 다르다는 거 아직도 모르겠어? 하긴 그렇게 머리가 나쁘니까 그러고 살겠지. 반반한 얼굴 하나 믿고 연예인이 되겠다고 공부도 안 턴 동생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예쁘던 얼굴도 망가지고 살까지 쪄서 더는 예쁘다는 소리를 들을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양부모님은 동생을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치켜 세우기 급급했죠. 그래서인지 동생은 자신이 정말 예쁜 줄 알고 유명 기획사 아이돌 오디션을 보러 다니곤 했어요. 당연히 불합격이었죠. 성적도 바닥을 기고 외모도 평균 이하가 되었음에도 동생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유명 광고회사에 취직을 하자 동생은 툭하면 제게 전화해 연예계 관계자들 연결시켜달라고 조르기 시작하더군요. 야, 네가 언니면 언니 노릇은 해야 할 거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이렇게 원하는데 그깟 연예계 관계자 하나 연결 못 해주냐? 네가 그러고도 언니야? 정다솜, 너 정신 안 차릴래? 언제까지 연예인 타령을 할 거야? 네가 정말 연예인이 되고 싶다면 그 살부터 빼든가 해. 그리고 요즘은 공부 못하면 연예 기획사에서도 안 뽑아주는 거 모르니? 내가 진작부터 말했잖아. 공부 좀 하라고. 지금 너 상태로는 우리나라 연예 기획사 어디에서도 절대 안 뽑아줘. 그러니까 정신 차려. 바쁜 와중에 툭하면 전화해 되도 않는 소리를 하는 게 짜증이 나서 그간 속에 담고 있던 말을 그냥 해버렸어요. 너 지금 나한테 말 다 했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엄마한테 다 이를 거야. 철없는 동생의 말은 하나도 겁이 안 났어요. 하지만 이어진 엄마의 전화에 골치가 아파지긴 했죠. 예, 넌 언니가 돼서는 어쩜 동생한테 그딴 소리를 할 수가 있니? 안 그래도 요즘 자신감이 떨어져서 걱정인데 남도 아니고 너까지 그러면 되겠어? 그래서 말인데 네가 그쪽 생리는 잘 알 테니까 우리 다솜이한테 맞는 기획사 좀 하나 연결해 줘라. 앨범 낼 때 돈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대줄 테니까 데뷔만 시켜달라고 해. 엄마, 지금 다솜이 상태로는 데뷔 절대 못해요. 돈을 싸들고 가도 기획사에서 안 받아준다고요. 다솜이야 아직 어리니까 허튼 꿈을 꾼다고 쳐도 엄마까지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엄마가 다솜이 좀 정신 차릴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세요. 그게 다솜이를 위한 길이에요. 됐어. 이게 어디서 충고질이야. 별것도 아닌 게 건방 떨기는. 앞으로 너한테 부탁 같은 거 안 할 테니까 너도 다솜이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불쌍해서 걷어줬더니 머리 좀 컸다고 꼴값은.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 내 팔자야. 그래도 한부모 밑에서 자란 정을 생각해서 진심 어린 충고를 했지만 엄마는 오히려 제게 서운해하셨어요. 맹목적인 지지가 자식을 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엄마는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후 엄마는 고등학생이던 동생한테 성형수술도 시켜주고 업체에 의뢰해 살도 빼주셨지만 여전히 받아주는 기획사는 없었어요. 그렇게 수년을 허송세월만 보내다가 동생은 20대 중반이 되었죠. 더는 희망이 없다는 걸 알게 된 동생은 노선을 바꿔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해서 화려한 셀러브를 살겠다고 목표를 바꾸더군요. 목표를 바꾸든 새로운 꿈을 키우든 사실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어쩌다 보니 그게 또 저랑 얽히게 된 거 있죠. 제가 나이가 30을 넘어가자 여기저기서 선자리가 들어왔어요.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죠. 미국에서 대학을 다닌 남편은 졸업도 하기 전에 친구들과 회사를 차려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30대 초반에 자산이 100억이 넘는 사람이었어요. 이후 한국으로 들어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상태였죠.
저희 회사 고객으로 만났다가 선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경우였어요. 둘 다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결혼에 대한 환상보다는 친구처럼 편한 배우자를 원했는데 성향이 잘 맞아서 그런가 선자리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게 되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사업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모든 면에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타입이라서 이거다 싶으면 시간을 끌지 않는 타입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지 만난 지 한 달이 넘어가자 바로 청혼을 하지 뭐해요. 사실 나이만 보면 당장 결혼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였지만 제 사정상 연애는 몰라도 결혼은 망설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을 했죠. 나는 입양하고 집에서 양부모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랬더니 너무 담담하게 상관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처가덕을 볼 생각도 없고 그래야 할 만큼 능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라고요. 너무도 쿨하고 당당한 반응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런 점이 편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기는 했지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 다가올수록 겁이 나고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부모님들 입장에선 친부모 얼굴도 모르는 입양아 출신 며느리가 탐탁지 않으실 테니까요. 그래서 또 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모님한테는 굳이 말 안 해도 돼. 괜히 인형이니 잘못도 아닌 일로 죄인 취급받을 이유는 없으니까. 우리가 앞날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결혼이지 부모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결혼은 아니잖아. 우리만 생각하자. 조금 찔리는 감이 있긴 했지만 남편 말대로 말을 하지 않는 게 선입견을 만들 일도 없고 제가 앞으로 시부모님을 대하는데 나을 것 같아서 그러기로 했어요. 시댁에서는 제 학벌이나 직장 그리고 양부모님 재력을 보시고는 꽤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입양하라는 딱지만 빼면 사실 어디에서도 빠지는 조건은 아니었거든요. 양가 부모님 허락도 받고 순조롭게 결혼 준비가 진행되었어요. 그렇게 상견례 날이 되었는데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상견례 자리에서 동생이 제가 입양아인 사실을 떠버렸거든요. 제가 돈 많고 조건도 좋은 남자랑 결혼하는 게 셈이 났던 동생이 작정하고 벌인 일이었죠. 아니, 입양아라뇨? 그럼 인영이가 그 집 친딸이 아니란 겁니까? 세상에, 우리 집에 인사 와서는 그 중요한 얘기를 쏙 빼고 하다니. 우린 이 결혼 못 시킵니다. 괘씸해서라도 절대 안 돼요. 시어머니는 세상이 무너진 표정을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셨어요. 그러자 남편이 어머님을 막아섰죠. 제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이러실까 봐요. 인영이가 입양하라는 얘기 듣기 전까지 어머니도 좋아하셨잖아요. 괜찮은 며느리 드리게 됐다고 지인분들한테도 자랑하셨잖아요. 그 얘긴 인영이 한 사람만 놓고 봤을 때 어디 하나 흠집 잡을 데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입양아가 된 게 인영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 피해를 왜 인영이가 받아야 하냐고요. 어머니가 반대하셔도 저 이 결혼합니다. 제가 선택한 여자예요. 강경한 남편 반응에 시어머니는 결국 자리에 앉으셨어요. 시동생과 시누이도 더는 말을 않더라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 시댁이 처음부터 잘 살았던 건 아니었어요. 아버님이 IMF 때 보증을 잘못 서시는 바람에 집안이 쫄딱 망해서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남편 사업이 성공하면서 그때부터 살림이 핀 경우더라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는 제 남편이 실질적인 가장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시댁 식구들이 살고 있던 집도 남편이 마련해준 집이고
동생들 학비며 결혼 자금도 모두 남편이 대주었으니까요. 그러니 남편 말에 다들 찍소리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결국 작은 소동은 있었지만 저희는 무사히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결혼 후에도 시댁 식구들은 저를 못마땅해 하긴 했지만 남편 눈치를 보느라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게 툭 하면 저희 집에서 돈을 뜯어가곤 했거든요. 시동생은 가게를 확장한다고 손을 벌리고 시누이는 남편 몰래 주식으로 돈을 날렸다며 돈을 해달라고 징징대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차를 바꿔달라고 그러시고 하루가 조용할 날이 없을 정도로 제 남편한테 들러붙어 피를 빨아먹기 바빴어요. 그건 저희 친정도 다를 바 없었어요. 아버지 사업이 내리막을 걷기 시작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지자 저한테 손을 벌리기 시작했거든요. 일도 않고 집에서 빤빤히 노는 동생은 놔두고 임신 8개월까지 직장을 다니는 제게 생활비 좀 보내라고 계좌번호를 보내더라고요. 어찌나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던지 이러려고 나를 입양해 키웠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시댁이고 친정이고 우리 부부를 마치 공짜 ATM처럼 여기는 모습이 역력했지만 저도 남편도 가족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당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웃기는 건 자기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에서 돈을 뜯어가면서 제가 출산을 앞두고 입주 가사 도우미를 드리자 벌떼처럼 달려들어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니, 네가 뭔데 내 아들 돈을 그렇게 물쓰듯 하는 거냐? 네가 하는 게 뭐 있다고 입주 도우미를 써? 너 평소에도 내 아들 등골 빼먹고 사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몸이 무거워져서 집안일을 하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을 하는 그이한테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출산 후에도 한동안 집안일을 봐주실 분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제가 그러자고 한 게 아니라 그이가 그러자고 한 거예요. 어머, 지 편하자고 사람 들여놓고 내 아들 핑계대는 것 좀 봐. 그러게, 네가 입양아만 아니었어도 이럴 때 친정엄마 도움 받을 수 있었잖니. 그랬으면 이런 헛돈 안 나가도 되는 거잖아. 안 그래? 이래서 내가 결혼을 반대했던 건데 착해 빠진 내 아들만 등골 빼먹히게 생겼네. 자기들 필요할 때마다 그놈의 입양아를 들먹이며 사람 기죽이는데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돌아가자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입주 도우미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세댁, 내가 월급을 덜 받으면 어떨까? 사실 여기서 내가 하는 일도 별로 없고 나야 먹여줘 채워줘 돈 필요한 일도 없거든. 시댁에서 자꾸 뭐라고 하면 차라리 내 월급을 깎아요. 난 정말 괜찮으니까. 어머 아주머니, 그런 말이 어딨어요. 자선사업하려고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열심히 일한 사람 월급을 깎아요? 깎으려거든 시어머니 용돈을 깎아야죠. 솔직히 저희 시댁도 그렇고 친정도 그렇고 우리 부부를 자기들 지갑처럼 알거든요. 나는 입양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제 남편 보면 정말 불쌍해 죽겠어요. 어쩜 부모고 형제고 다들 내 남편한테 돈 뜯어갈 궁리만 하는 건지. 이 집에서 돈 받는 사람 중에 자기 목 다 아는 사람은 아주머니 한 분이니까 절대 월급 깎으라는 둥 그런 소리 마세요. 아셨죠? 남도 이렇게 우리 부부를 걱정해 주는데 어쩌면 가족이라는 사람들은 남보다 못한 짓들을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출산을 하고 집에 돌아온 뒤에도 제 친정에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제 산후조리를 도맡아 해준 건 도우미 아주머니였죠. 원래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주머니께서
당신이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빈말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도 간절히 부탁을 하시는 바람에 결국 그러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찌나 지극정성으로 저를 돌봐주시는지 조리원에 안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도 아주머니께서 제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걸 보고는 고마워서 보너스를 두둑히 드려야겠다고 할 정도였어요. 육아휴직을 마치고 제가 회사에 복귀할 때도 아주머니가 저희 아들을 돌봐주셔서 걱정 없이 출근을 할 수 있었어요. 우스갯소리로 내가 부모복은 없어도 가사도우미복은 있다고 할 정도로 아주머니는 마치 친정 엄마처럼 저를 살뜰히 돌봐주셨어요. 아주머니는 저희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희 집에서 일을 하셨어요. 같이 산 시간이 길어서 언젠가부터는 진짜 가족처럼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죠. 할 수만 있다면 오래도록 같이 살고 싶었지만 남편 회사 사정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바람에 더는 사람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 퇴직금도 그리 많이 챙겨드리지 못했어요. 아주머니, 죄송해요. 우리 형편이 안 좋아져서 이거밖에 못 챙겨드리게 됐네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고맙고 죄송해요. 그런 소리 말아요. 이 집에 있는 동안 월급도 그렇고 매번 보너스도 많이 받았는걸요. 그나저나 바깥 양반 사업이 힘들어져서 어떡해요? 시우엄마, 혹시 돈 필요하면 언제든 나한테 말해요. 그간 내가 벌기만 했지 쓰고 살지를 않아서 돈이 꽤 있다오. 아주머니도 참, 그 돈을 왜 제가 빌렸어요? 아주머니 노후자금으로 주세요. 아주머니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탈이라니까요. 그러다 사기라도 안 당할까 걱정이네요. 모쪼록 건강하시고 나중에 정리 좀 되면 한번 연락드릴게요.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온 아주머니를 집에서 내보내던 날, 얼마나 가슴 한켠이 시렸는지 몰라요. 마치 가족과 생이별을 하는 기분이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감상에 빠져 지낼 수만은 없었어요. 당장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집만은 지키려고 시댁에 찾아가 돈을 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시누이까지 달려와 제게 막말을 하며 달려드는데 정말 가슴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옳게 죽으려거든 혼자 죽어요. 엄한 엄마까지 끌어들이지 말고. 꼴랑 집 하나 가진 시어머니한테서 집까지 뺏어가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아가씨, 내가 언제 집을 뺏겠다고 그랬어요. 사실 이 집도 우리 그이가 해드린 거기도 하고 어머님은 저희랑 같이 사시면 되니까. 아, 됐어요. 이 집이 엄마 집이지 왜 큰오빠 집이에요. 엄마 죽으면 우리 삼남매가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하는 집이라고요. 그러니까 괜한 욕심 부리지 말고 가세요. 어서 가라고요. 시누이는 제 말도 끝까지 듣지 않고는 제 등을 떠밀어 내쫓았어요. 그 후로 어머님은 제 전화조차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10수년간 툭 하면 제 남편한테서 돈을 빌려갔던 시동생도 연락을 끊었고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문턱이 닳도록 우리 집에 드나들던 인간들은 그렇게 한순간에 안면몰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저희 친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철철이 이런저런 핑계로 돈을 뜯어가던 양부모님은 저희 남편 회사가 어려워지자 바로 손절을 했거든요. 혹여 자기들한테 손 벌릴까봐 먼저 관계를 정리한 거죠. 돈 떨어지니 남보다 가족이 더 지독하게 군다는 걸 실감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루는 우편물을 챙기러 우편함을 열어보았더니 거기에 수표 따발이 든 돈봉투가 들어있지 뭐예요. 한두 푼도 아닌
억대 돈이 말이에요. 봉투에는 이름도 없고 아무런 단서가 없어서 이걸 우리가 써도 되나 망설여지더라고요. 출처를 모르는 돈이니 파출소에 가져가는 게 맞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일단 그 돈으로 은행 빚을 갚고 집부터 구하자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갈등을 하는데 저희 집에서 일하시던 아주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알고 보니 이 돈을 두고 간 사람이 아주머니였더라고요. 시엄마, 나예요. 혹시 우편함 열어봤어요? 거기에 내가 돈을 좀 넣어뒀는데 혹시 봤어요? 어머, 그거 아주머니가 두고 간 거였어요. 안 그래도 파출소에 가져가려고 했는데. 에휴, 그러지 마요. 그거 내가 쉬운 S라고 일부러 넣어둔 거니까.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돈 쓸 일이 없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처치곤란이거든. 그러니 당장 필요한 쉬운 애가 쓰는 게 맞다 싶어서 두고 온 거예요. 정 마음 불편하면 형편 나아지는 대로 천천히 갚아도 되고, 형편이 어려우면 그냥 써도 되고. 그런 말이 어딨어요. 한두 푼도 아닌데. 아주머니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래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런데요, 아주머니. 저 염치 없지만 일단 이 돈은 제가 빌리는 걸로 할게요. 이 돈은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갚을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주시는 걸로 해요. 제가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피부치들도 다들 모른 척하는 마당에 그 돈을 선뜻 내주시는 아주머니가 얼마나 고마웠나 몰라요. 덕분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었고 집은 지킬 수 있게 되었죠. 그 후로 몇 년간 우리 부부는 밤낮 할 거 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실패를 거듭한 끝에 남편은 재기에 성공했고 드디어 아주머니한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께 연락을 드렸더니 다른 분이 받으시더라고요. 네? 요양병원이요? 거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시란 소리를 듣고 남편과 함께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병색이 짙은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있더군요. 아주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가 아프신 건데요? 제가 진작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이제야 찾아와서 죄송해요. 그런 말 말아요. 이렇게 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시우는 학교 잘 다니고 있죠? 못 본 사이 많이 컸겠네요. 벌써 대학생인걸요. 오늘도 같이 오려고 했는데 아르바이트 때문에 짬이 안 나나 봐요. 군입대 전에 아주머니 찾아뵙는다고 했어요. 참, 일전에 빌려주신 돈 이제야 갚을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잘 썼어요. 그 돈 덕분에 집은 건질 수 있었거든요. 이게 다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희미하게 웃으시며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시엄마, 그 돈은 갚을 필요 없어요. 나 얼마 못 살아요. 그 돈 쓰고 갈 시간이 내겐 없어요. 그러니까 나 대신 시우엄마가 요긴하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줄 수 있죠? 간병인을 통해 들어보니 대장암 말기라서 병원에서도 더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더군요. 내일 당장 잘못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요.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정숙 환자분이랑 잘 아시는 것 같은데 혹시 따님이 어디 사는지 아세요? 아주머니가 따님 자랑을 어찌나 하는지 몰라요. 어릴 때 시설에 맡겼다가 한참 후에야 다시 만났더라고요. 딸이 입양돼서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죠. 얘기를 들어보니 이후엔 같이 살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손자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기 손으로 키웠다고 하는 걸 보니 말이에요. 어머니가 이렇게 위중한데 무슨 사연이 있어 못 오는 건지.
더 늦기 전에 어머니를 만나보고 가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가 그래요? 딸이 입양됐다고요? 자기 손으로 손자를 키웠다고요? 네, 따님 자랑을 얼마나 하나 몰라요. 그 유명한 광고회사에 다닌다고 했던가? 왜요? 혹시 따님이랑 연락이 되세요? 그럼 얼른 오라고 해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아주머니가 불쌍해 죽겠다니까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휘청거렸어요. 간병인 말대로라면 아주머니는 제 친모가 분명했으니까요. 그 길로 병실로 돌아가 아주머니 얼굴을 천천히 살펴보았어요. 그제야 눈매며 입모양이 나랑 닮았다는 게 보이더군요. 10수년을 같이 살았으면서 왜 진작에 몰랐을까? 내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선잠이 들어있던 아주머니는 훌쩍이는 제 기척에 눈을 뜨셨어요. 그리고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으셨죠. 시엄마, 무슨 일이 있어요? 왜 울어요? 저 엄마를 찾은 것 같아요. 제 친엄마를요. 맞죠? 제 엄마. 그러자 아주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리셨어요. 사람 잘못 봤습니다. 난 그저 가사도우미일 뿐이에요. 나 같은 사람한테 딸이 어딨다고. 시엄마가 무슨 얘기를 들었나 몰라도 잘못한 거예요. 엄마 맞잖아.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야? 엄마가 이렇게 세상 떠나고 나면 난 어떻게 살라고 끝까지 속이려는 건데? 엄마 맞지? 우리 엄마 맞지? 그제야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40년 만에 불러보는 엄마를 끌어안고 우리 모녀는 한참을 울었어요. 저를 시설에 맡겼던 엄마는 우리 모녀가 살 집을 마련하자마자 시설로 찾아갔었다더군요. 하지만 제가 이미 입양된 후라서 만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후로 흥신소를 통해 저를 찾기 시작했고 제가 결혼을 하던 무렵에서야 저를 찾을 수 있었다나 봐요. 그리고 때마침 제가 입주 가사 도우미를 구하던 참이라 하던 일을 그만두고 저희 집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였죠. 엄마는 제 산후조리를 봐줄 수 있어서 그렇게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죄 많은 자신이 딸과 사위랑 같이 사는 호사도 누리고 손자까지 키워볼 수 있었으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고요. 비록 제 앞에 당당히 나서지는 못했지만 엄마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을 누리셨다며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수시로 엄마를 찾아갔어요. 군입대를 앞둔 아들 녀석도 아주머니가 외할머니라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무척 좋아하더군요. 엄마가 사랑으로 손주를 키웠던지라 아들 녀석도 은연중에 뭔가를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한 달여 뒤 엄마는 낮잠을 주무시면서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평온한 얼굴로 말이죠. 엄마와 함께 살았던 10수년간의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 엄마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 저미는 슬픔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엄마의 존재는 몰랐어도 함께 살부대끼며 한 집에서 산 추억이 있어서 그런가 이제는 엄마라는 단어가 포근하게만 느껴지네요. 이제 더는 입양하라는 말도 서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가슴 속엔 엄마와 보낸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하나도 외롭거나 서럽지 않거든요. 그러니 엄마도 이제는 저를 향한 미안한 마음은 거두시고 그곳에서 안식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엄마 덕분에 어려운 시간 잘 이겨내고 가짜 가족보다 진짜 우리 가족에게만 집중하며 살게 되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